자, 토요일 오후인데요. 네. 비트코인 투자한 분들 요즘 좀 많죠. 많으시죠. 예. 잃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잃은 분들. 네, 돈 잃으신 분들도 번 분들도 많으신데 이제 올라갔을 때 하이점 정점 쳤을 때. 정점 쳤을 때.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한 300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냥 지금 약간 보합세거든요. 우리 아는 사람이 20만 원대 샀다는데.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등락이 폭이 심하니까 높은 고점에서 사셨다가 딱 떨어졌을 때 급하셔가지고 파셔가지고 손해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근데 계속 분명히. 갖고 있으면 올라가요? 그건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함부로 제가 말씀드렸다가 점입고 막 이렇게 투자하셨다가. 그럼 큰일 나요. 우리가 방송도 다 잘려. 재테크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과학으로. 오늘은 과학으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상화폐 혁명인가 버블인가? 혁명이죠. 이 가상화폐를 갖고 뭘 해요, 근데? 혁명이죠. 그냥 투자만 해나? 혁명이죠. 그러니까 가상화폐라고 하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도대체 저건 뭐냐라고 생각하시고. 이건 몸이? 사실 가상화폐가 있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현금을 사용하긴 하지만은 현금이 실제 화폐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유통되는 현금의 비중이 전체 화폐의 3%밖에 불과하대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그냥 전자기록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돈이라는 거죠. 쉽게 해서 우리가 카드 쓰는 것도 카드 쓰는 것도 다 가상화폐죠. 그러니까. 포인트 쓰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이제 가상화폐여서 비트코인이 혁신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기존의 가상화폐들은 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행 기간이 있고요. 예를 들면은 뭐 달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연준이고 원화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고 이런 식으로 다 발행 기간이 있잖아요. 발행 기간이 있고 또 그리고 또 그 유통과 관련된 중요한 기관들이 있죠. 뭐 은행이라던가 뭐 정부라던가 통화 당국이라는 게 있고 그런 데서 어쨌든 발행량부터 시작해서 유통을 어느 정도 할지 그 가치를 어느 정도 할지를 어쨌든 간에 계속 컨트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할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없어요. 컨트롤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혁명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위험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차분히 드릴 텐데 일단 그 가상화폐 아버지? 뭐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제 가상화폐 기축통화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비트코인 말고도 이제 굉장히 비트코인 이후에 다양한 많은 가상화폐들이 등장을 했거든요. 비트코인은 비트박스 하다가 코인을 생각한 건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만든 사람은 있습니다. 2009년 1월 3일 날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스스로를 지칭한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이 비트코인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일본 분이에요? 일본 분 아니에요. 누군지는 몰라요. 이게 개인인지 집단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아마 오랫동안 막 고안을 했겠죠. 그 다음에 이 땅을 이제 2009년 1월 3일 날 딱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가상화폐계에 유태인들이 들어와 있다. 그런 소문도 있죠. 그리고 중국의 신흥 부자들이 IT 쪽에 밝은 분들이 뛰어들었다. 그래서 이 나카모토 사토시의 정체를 놓고서 지난 한 몇 년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호주의 한 보안 암호학자이자 이 보안 컨설턴트가 내가 바로 나카모토 사토시다 라면서 이제 몇 가지 증빙 자료와 함께 이제 자기를 드러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 80% 정도는 이제 저 인간이 나카모토 사토시인가 보다라고 믿는 분위기고 한 20% 정도는 뭔가 저 사람이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하기에는 좀 급이 낮은 것 같다. 그러면서 막 약간 불신하고 있는 상황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하는 사람이 2009년 1월 3일 날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세상에 등장시킨 건 사실이고요. 그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개인인지 그룹이 비트코인을 설계했고 그 소스까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의 설계도를 가지고 비트코인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가상화폐들이 나와서 이제 오늘을 이루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처음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특별히 가상화폐가 뭔지 비트코인이 뭔지 나카모토 사토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비트코인 이름쯤을 한 번쯤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1 비트코인이 제가 방금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가치로 거래소에서 300만 원에 지금 유통이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나카모토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2009년에 등장시킬 때만 하더라도 한 몇 년간은 쓰는 사람들이 진짜 IT 업계에 몇몇 마니아들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전설처럼 내려오는 일화도 있었냐면 날짜까지 정확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10년 5월 18일 날 이 1만 비트코인을 좀 가지고 있었던 한 IT 관계자가 나 피자 2판 먹고 싶은데 예. 누가 나한테 피자 보내주면 내가 비트코인 줄게. 1만 비트코인 싸줄게. 라고 이제 이제 IT 업자들이 이제 많이 이제 하는 게시판에다가 그 글을 올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분이 미국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분이었는데 진짜 누가 그분 동네 피자 가게에 전화를 해가지고 피자 2판을 그분 집 주소로 보내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당연히. 예.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이 워낙고. 내가 지금 피자 2판 보내줬으니까 너 약속대로 나한테 비트코인 보내줘. 그러면서 자기 계정 주소를 올려놓은 거죠. 1만 비트코인. 1만 비트코인. 그러니까 실제로 1만 비트코인이 그 사람한테 간 겁니다. 예. 근데 1만 비트코인이 오늘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이니까 지금 몇 억 원이겠어요. 1000억, 10억, 100억, 300억. 300억 원. 우와. 피자 2판에 300억 원. 하나에 150억짜리 피자. 네, 그렇습니다. 인생 피자.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이 그 1만 비트코인을 그냥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거의 뭐 300억대 부자가 돼 있었겠죠. 예,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었던 거고요. 아니,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 사이에서 게임머니, 게임 포인트들 갖고 있잖아요. 게임머니라 그러나요? 네, 게임머니. 게임머니인데, 나 오늘 빵 먹고 싶은데 햄버거 먹고 싶은데 햄버거 주면 게임머니 얼마 줄게 이러고 거래가 된 거죠. 예.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게임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회사가 발행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분이 설계를 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긴 했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굴러가고 있는 것은 아무런 컨트롤하는 기간 없이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신기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보안의 위험도 있을 테고 그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잖아요. 예.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국민은행이나 농협에다가 계좌를 만들고 거기서 거래를 하면은 당연히 국민은행이나 농협이 엄청나게 수익을 보잖아요. 수익을 보고 또 그 수익에 대한 대가로서 걔네들은 뭐 성능이 좋은 컴퓨터들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그 데이터에 기록도 남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방호벽 같은 걸 쳐가지고 해킹으로부터 막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만들려고 하지만은 뭐 그런 걸 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비트코인에 300만 원씩 거래가 되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거래가 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컨트롤 타워가 없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유지가 될까? 하고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 대목이 바로 정말 이 나카모토 사토시가 천재 소리를 듣는 거고 비트코인의 가장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대목입니다. 이런 건데 비트코인을 얻는 방법을 흔히 채굴이라고 해요. 마이닝이라고 이제 그 업계 사람들이 마이닝을 하는데 금광이나 탄광 이런 데서 캐내는 거. 군함도에서 석탄 캐냈던. 그걸 이제 IT 용어로 이제 비유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앞에다가 놓고 그쪽에서 랜덤하게 제시된 어떤 암호를 푸는 겁니다. 그 컴퓨터로. 시간이 꽤 걸려요. 컴퓨터 용량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뭔가 제시되어 있는 암호를 풀면은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걸 풀면은 그것에 대한 대가로 비트코인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채굴하는 거. 그걸 채굴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는 누가 제시해요? 근데 그걸 이제 랜덤하게 제시가 되는데 그리고 채굴량이 늘어날수록 점점 더 그 난이도가 어려워져요. 그러겠죠. 그리고 또 한 문제를 풀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도 줄어들고. 근데 이제 제가 왜 갑자기 채굴 얘기를 꺼내냐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컴퓨터가 10,000대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 10,000대 시스템에 비트코인에 오가는 모든 거래 정보 이런 것들이 조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기적인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한번 벌어보려고 고용량의 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막 뭔가 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제적 수단의 대가로 나는 비트코인을 얻지만은 그 마이닝하는 과정 자체가 비트코인이 굴러가게 하는 겁니다.
마이닝하는 과정 자체가 마이닝하는 과정 자체가 바로 비트코인 시스템을 유지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아, 관심이 없으면 비트코인이 유지가 안 되는데 네. 관심 있는 사람은 제가 비트코인 해갖고 1000개를 채굴했대? 100개를 채굴하니까 얼마야 저게 3천만 3억이야? 나도 해야지. 그래서 좋은 시스템,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 10,000명이라 그런다면 예. 그 10,000명들이 막 뭔가 마이닝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마이닝 하는데 문제 던져지는 게 자기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돌아가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컴퓨터가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랜덤의 문제는 점점 더 어려운 문제가 어려워지고. 자체 생산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SA 이런 데서 비트코인 시스템을 해킹을 해보려고 막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NSA 미국의 국가안보국 같은 데서 비트코인 시스템을 한번 해킹을 해보려고 막 여러 가지 시도를 한 겁니다. 근데 NSA가 가지고 있는 가장 성능이 좋은 슈퍼컴퓨터로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엄청나게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마이닝을 막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미들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른바 슈퍼컴을 이길 수 있는 작은 컴퓨터 집단이 만들어진 하나의 네트워크인데 이게 인간으로 얘기하면 집단 지성이 맞습니다. 위키피디아가 만들어진 거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른바 화폐계의 위키피디아. 그러네.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시면 돼요. 브리테니카는 자기의 슈퍼컴퓨터를 갖고 내 정보를 오픈하지 않고 여기 갖고 돈 내고 써라. 근데 위키피디아는 무슨 얘기야? 각자 좋은 정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다 모여. 이 모여 있는 게 전 세계 어느 슈퍼컴퓨터도 이길 수 있는 최강의 백과사전이 됐듯이 최강의 화폐가 된 거네. 근데 이제 위키피디아는 이제 약간의 그런 공공성이나 선의가 거기에 끼어들잖아요. 여긴 자본성. 근데 여기는 자본성.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막 내가 좋은 시스템 컴퓨터를 하고 막 열심히 시간 투자를 하고 막 전기도 엄청나게 많이 먹거든요. 컴퓨터 불이 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바로 그런 것들이 그 네트워크들이 모여가지고 이 시스템이 굴러가게끔 하는 거죠. 자본주의의 극단화된 모습이네. 목표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그 참여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에 사본이 다 저장이 돼요. 모든 거래 정보에. 그 정보를 갖고 이걸 창조한 창조주. 위키피디아가 아니고 비트코인의 창조주는 그 정보를 갖고 뭘 할까? 무언가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그거. 우주인 아니야? 지구로 침공했던? 이게 근데 한두 사람이 그걸 아무리 개발자라고 하더라도 한두 사람이 그걸 할 수 없는 게 제가 방금 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컴퓨터에 사본이 저장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고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본도 너는 다른 99장이랑 다르네? 너 기각. 너 이거 조작된 거야. 가짜야. 하고 빠져버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난 7월 27일 용산 전자상가에서 일부 컴퓨터 판매업자들이 채굴형 PC 막 돌리고 있었어요? 네. 근데 화재 위험이 높아지니까 상가 상호에서 채굴을 금지하소서. 왜냐하면 보통 굉장히 고용량의 그래픽카드가 들어가는데요. 그 고용량의 그래픽카드를 이용해서 채굴 소프트웨어를 돌리는데 그 과정에서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부하가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과부하가 걸리니까 퐁 하고 과부하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굴업계 큰 손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냐면 중국에 있다고 그래요. 중국 서부 뭐 이런데. 그냥 거기에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슈퍼컴을 갖다 놓고 그러니까 성능 좋은 컴퓨터들을 여러 대 갖다 놓고 그래픽카드 고용량의 그래픽카드들을 막 거기다가 꽂아 놓은 다음에 자체 발전기를 막 돌려가지고 자체 프로그램을 돌아서 채굴할 수 있도록. 채굴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마구마구 막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하려고 지금 마이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팀이 있겠네. 우리나라도 그런 팀이 있죠. 우리나라도 물론 채굴 팀이 있는데 사실은 갈수록 이 채굴 비용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채굴 비용이 높아지니까 이 비트코인 자체가 너 이거 채굴하는데 드는 게 얼마 들었어? 그러니까 오늘 200만 원 좀 들었는데 하나 채굴하는데 수익 좀 한 30% 보시면 그래서 300만 원이야. 그래서 그 가격이 나오는구나.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채굴을 막 했는데 얻을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보다 그 채굴하는 데 들어가는 자원의 양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혹해가지고 나도 이렇게 컴퓨터 막 하고 막 무슨 그래픽 카드 좀 꽂아가지고 채굴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 하나 채굴하는데 1,000만 원 들어. 네,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세, 뭐 시스템 비용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비트코인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캐는 거 아니야? 캐면 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옛날에 그 무슨 영화에 막 뛰면은 그 뒤에 사람들이 쫓아가고 그 하나의 역사가 되고 하나의 그냥 무슨 기사가 되잖아요. 네, 어디로 가는지 본인도 모르고 네. 뛰는데 그게 뭐였었죠 그 영화가? 모르게 저도 그 영화는 생각이 안 납니다. 예. 근데 사실은 비트코인을 설계했던 분들 자체는 예. 그게 있었긴 해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었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달러나 아니면은 뭐 위안화 같은 거 인플레가 계속 문제잖아요. 예. 중앙 정부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돈들을 계속 찍어내니까 그리고 또 화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IT 쪽에 있으신 분들이 약간 무정부주의, 이제 아나키스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야, 비트코인 누가 만든지 나 알았다. 중국의 그 경영학자, 네. 화폐 전쟁 쓴 그분. 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저도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네. 썼을 가능성이 높은데 화폐에 대한 적대적 분노를 갖고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렇다면은 차라리 무슨 발행 주체도 없고 컨트롤하는 기관이나 사람도 따로 없는 대안화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사용을 하면 국경도 없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예. 지금은 사실은 비트코인이 약간 그런 수단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약간 금을 대체하는 자산 축적의 수단, 아하. 혹은 투기의 수단, 예. 혹은 또 이건 거래 내용 자체는 100% 다 기록이 되는데 거래 주체가 누군지는 익명되어 숨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랜섬웨어 몸값으로 그렇죠. 인질 그 컴퓨터를 데이터를 인질로 삼은 다음에 몸값을 요구했는데 그 몸값을 뭘로 달라고? 비트코인으로 달라고. 화폐 전쟁 수홍빙. 예, 그런 용도로 막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오호. 야, 이게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지금 그 채굴에 뛰어든 거 보니까 맞아요. 화폐 전쟁.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채굴에도 중국 사람들이 뛰어들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거래에도 뛰어들고 있어요. 네, 중국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 사실은 이제 막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든 신흥부자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자기 돈을 도피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중앙 정부의 눈을 피해서. 예.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또 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실생활에서 못 쓰잖아요. 실생활에 쓸 수가 있어요, 사실. 아니 제가 네. 정확하진 않은데 네. 뭐 투자하시는 분이 비트코인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분이 연결되어 있는 세계 네트워킹에 서로 누군지 몰라. 네. 이 비트코인으로 동남아시아 세계 휴양지 빌라를 다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돈도 벌면서 이게 멤버십으로 돼갖고 세계 모든 휴양지를 갈 때 50%로 싼 비용으로 가고 항공 이용할 때도 싸게 이용하고 그래서 무슨 논리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 여기 투자한 사람들은 이 멤버십을 갖고 그렇게 어딘가에서 싼 값으로 비행기가 퍼스트 클래스가 이코노미 클래스 가격으로 오고 네네. 그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드웨어를 다 사버린 거야. 근데 이게 다 중국인이 되는 거예요.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비트코인 업계 혹은 가상화폐 업계에 큰 손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비트코인이 허공에 있는 거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지 모른다고 하면서 오프라인하고 연결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러다 보니 이 보험업계 큰 손이가 마구 파고 들어가 봤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들은 지가 1년 넘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휴양지도 갖고 있고 호텔도 갖고 있고 호텔도 싼 가격 항공사까지도 싼 가격. 근데 어쨌든 전 세계에 지금 돈 좀 있으신 큰 손들이 되게 비트코인을 일종의 자산 축적 수단으로 자금 도피. 네, 혹은 자금 도피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최순실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최순실의 머리로 비트코인을 할까? 비트박스는 몰라도.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비트코인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올 초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출렁인 적이 있었는데요. 오른 적이 있었는데 그건 일본 정부가 비트코인을 일종의 결제 수단으로 삼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또 가파르게 상승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호텔 체인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쇼핑 업계 체인이라던가 이런 데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삼겠다라고 발표한 곳들은 꽤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휴양지 시설, 네. 호텔, 여행사 이런 게 그 연결이 되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 개인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으로 호텔비를 결제하기가 참 망설여져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 1박에 뭐 예를 들어서 30만 원, 50만 원이어가지고 뭐 고급 호텔에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비트코인을 딱 내려고 하는데 이게 내일 60만 원이 될지 70만 원이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상황에서는. 그 피자 2판 배달해주고 만 비트코인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네. 이거 조금 있으면은 내가 이게 그러면은 한 100불 받고 팔을까? 예. 그럼 그때 팔았을 수가 있지. 네. 그런데 지금 300억이 300억 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비트코인은 애초에 설계했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이 되어버리는 거죠. 전문가들은 관심 갖지 마라 위험하다. 네. 라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저는 근데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면은 아까 제가 이제 감옥 가고 싶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비트코인 이후에 이제 뭐 이더리움이라던가 뭐 대시라던가 뭐 리플이라던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비트코인 새끼들처럼 이제 새끼 쳐가지고 이제 다양한 가상화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다양한 가상화폐들이 앞으로 응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새끼들 중에 하나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구글이라던가 이런 전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컨소시엄 같은 걸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더리움을 이용해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새로운 뭐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돈 대신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 정보를 전 세계 부동산 거래 정보를 이런 식으로 가상화폐가 운영되는 원리처럼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그 가상화폐는 뜨겠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부동산 거래 정보를 예를 들어서 등기소 중앙 정부가 다 모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더리움이 운영되는 시스템처럼 아니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운영되는 시스템처럼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은 그건 굉장히 혁신적인 일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운영할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은 되게 무슨 투기의 수단이고 뭐 투기 강풍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보이지만은 앞으로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있는 새로운 기술적인 저는 변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활용 가능한 영역이 개척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개인 차원에서는 저는 그냥 조금 관심을 가져보는 거 좀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과열돼 있다는 지적. 네. 과열돼 있어요. 과열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있는데 이걸로 비트코인에 들어갈까요? 하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말리고 싶습니다. 예. 막 예를 들어 빚을 내 가지고 막 오를 것 같으니까 들어가도 되나요? 그럼 저는 들어가지 마시라.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투기적으로 사용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악용 가능성.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지하 경제를 지탱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자기 돈 불법 부정한 자금 빼돌리는 수단으로 빼돌리는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걸 규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식의 이슈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걸 이제 정치인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비트코인을 규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새로운 투기 수단, 새로운 사행심을 조장하는 수단, 이거 돈 빼돌리는 수단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근데 여의도에서 고민하라. 저는 근데 거기서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약간 강조를 했던 게 이건 무조건 투기 수단으로만 보지 말고 새로운 어쨌든 가능성이나 지평을 열 수 있는 기술 혁신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고려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정작용 같은 것들이 가능하도록 푸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 토요일 오후인데요. 네. 비트코인 투자한 분들 요즘 좀 많죠. 많으시죠. 잃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잃은 분들도? 네, 돈 잃으신 분들도. 번 분들도 많으신데. 이제 올라갔을 때 하이점 정점 쳤을 때. 정점 쳤을 때.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한 300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냥 지금 약간 보합세거든요. 우리 아는 사람이 20만 원대 샀대는데.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등락이 폭이 심하니까 예. 높은 고점에서 사셨다가 딱 떨어졌을 때 급하셔가지고 파셔가지고 손해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근데 계속 분명히. 갖고 있으면 올라가요? 그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함부로 제가 말씀드렸다가 점 있고 막 이렇게 투자하셨다가. 그럼 큰일 나요. 우리가 방송도 다 잘려. 네네. 재테크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네네. 과학으로. 오늘은 과학으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상화폐 혁명인가 버블인가? 혁명이죠. 이 가상화폐를 갖고 뭘 해요, 근데? 혁명이죠. 그냥 투자만 해나? 혁명이죠. 그러니까 가상화폐라고 하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도대체 저건 뭐냐라고 생각하시고. 이건 몸이? 사실 가상화폐가 있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현금을 사용하긴 하지만은 현금이 실제 화폐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유통되는 현금의 비중이 전체 화폐의 3%밖에 불과하대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그냥 전자기록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돈이라는 거죠. 쉽게 해서 우리가 카드 쓰는 것도 카드 쓰는 것도 다 가상화폐죠. 그러니까. 포인트 쓰는 거.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이제 가상화폐여서 비트코인이 혁신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기존의 가상화폐들은 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행 기간이 있고요. 예를 들면은 뭐 달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연준이고 원화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고 이런 식으로 다 다른 분이었는데 진짜 누가 그분 동네 피자 가게에 전화를 해가지고 피자 2판을 그분 집 주소로 보내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이 워낙 없고. 내가 지금 피자 2판 보내줬으니까 너 약속대로 나한테 비트코인 보내줘. 그러면서 자기 계정 주소를 올려놓은 거죠. 1만 비트코인. 그러니까 실제로 1만 비트코인이 그 사람한테 간 겁니다. 근데 1만 비트코인이 오늘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이니까 지금 몇억 원이겠어요. 1000억, 10억, 100억, 300억 원. 우와. 피자 2판에 300억 원. 하나에 150억짜리 피자. 네, 그렇습니다. 인생 피자.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이 그 1만 비트코인을 이제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거의 뭐 300억대 부자가 돼 있었겠죠. 네, 그런 저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있었던 거고요. 아니,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 사이에서 게임머니, 게임 포인트들 갖고 있잖아요. 게임머니라 그러나요? 네, 게임머니. 게임머니인데, 나 오늘 빵 먹고 싶은데 햄버거 먹고 싶은데 햄버거 주면 게임머니 얼마 줄게 이러고 거래가 돼요. 거래가 된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게임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회사가 발행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분이 설계를 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긴 했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굴러가고 있는 것은 아무런 컨트롤하는 기간 없이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신기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보안의 위험도 있을 테고 그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국민은행이나 농협에다가 계좌를 만들고 거기서 거래를 하면은 당연히 국민은행이나 농협이 엄청나게 수익을 보잖아요. 수익을 보고 또 그 수익에 대한 대가로서 걔네들은 뭐 성능이 좋은 컴퓨터들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그 데이터에 기록도 남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방호벽 같은 걸 쳐가지고 해킹으로부터 막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만지려고 하지만은 뭐 그런 걸 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비트코인에 300만 원씩 거래가 되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거래가 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컨트롤 타워가 없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유지가 될까 하고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 대목이 바로 정말 이 나카모토 사토시가 천재 소리를 듣는 거고 비트코인의 가장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대목입니다. 이런 건데 비트코인을 얻는 방법을 흔히 채굴이라고 해요. 마이닝. 마이닝이라고 이제 그 업계 사람들이 마이닝을 하는데. 금광이나 탄광 이런 데서 캐내는 거. 군함도에서 석탄 캐냈던. 그걸 이제 IT 용어로 이제 비유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앞에다가 놓고 그쪽에서 랜덤하게 제시된 어떤 암호를 푸는 겁니다. 그 컴퓨터로. 시간이 꽤 걸려요. 컴퓨터 용량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뭔가 제시되어 있는 암호를 풀면은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걸 풀면은
그것에 대한 대가로 비트코인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채굴하는 거. 그걸 채굴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는 누가 제시해요? 근데 그걸 이제 랜덤하게 제시가 되는데 그리고 채굴량이 늘어날수록 점점 더 그 난이도가 어려워져요. 그러겠죠. 예. 그리고 또 한 문제를 풀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도 줄어들고. 예. 근데 이제 제가 왜 갑자기 채굴 얘기를 꺼내냐면은 지금 발행 기관이 있잖아요. 발행 기관이 있고 또 그리고 또 그 유통과 관련된 중요한 기관들이 있죠. 예. 뭐 은행이라던가 뭐 정부라던가 통화 당국이라는 게 있고 그런 데서 어쨌든 발행량부터 시작해서 유통을 어느 정도 할지 그 가치를 어느 정도 할지를 어쨌든 간에 계속 컨트롤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할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없어요. 컨트롤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혁명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위험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차분히 드릴 텐데 일단 그 가상화폐 아버지? 예. 뭐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제 가상화폐 기축통화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비트코인 말고도 이제 굉장히 비트코인 이후에 다양한 많은 가상화폐들이 등장을 했거든요. 비트코인은 비트박스 하다가 코인을 생각한 건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만든 사람은 있습니다. 예. 2009년 1월 3일 날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스스로를 지칭한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이 비트코인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일본 분이에요? 일본 분 아니에요. 누군지는 몰라요. 이게 개인인지 집단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아마 오랫동안 막 고안을 했겠죠. 그 다음에 이 땅을 이제 2009년 1월 3일 날 딱 시작을 한 거예요. 야, 그래서 이게 이 가상화폐계에 유태인들이 들어와 있다. 그런 소문도 있죠. 그리고 중국의 신흥 부자들이 네네. IT 쪽에 밝은 분들이 뛰어들었다. 그래서 이 나카모토 사토시의 정체를 놓고서 지난 한 몇 년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호주의 한 보안 암호학자이자 이 보안 컨설턴트가 내가 바로 나카모토 사토시다 라면서 이제 몇 가지 증빙 자료와 함께 이제 자기를 드러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 80% 정도는 이제 저 인간이 나카모토 사토시인가 보다라고 믿는 분위기고 한 20% 정도는 뭔가 저 사람이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하기에는 좀 급이 낮은 것 같다. 그러면서 막 약간 불신하고 있는 상황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하는 사람이 2009년 1월 3일 날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세상에 등장시킨 건 사실이고요. 그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개인인지 그룹이 비트코인을 설계했고 그 소스까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의 설계도를 가지고 비트코인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가상화폐들이 나와서 이제 오늘을 이루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처음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특별히 가상화폐가 뭔지 비트코인이 뭔지 나카모토 사토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비트코인 이름쯤을 한 번쯤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1 비트코인이 제가 방금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가치로 거래소에서 300만 원에 지금 유통이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나카모토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2009년에 등장시킬 때만 하더라도 한 몇 년간은 쓰는 사람들이 진짜 IT 업계의 몇몇 마니아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전설처럼 내려오는 일화도 있었냐면 날짜까지 정확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10년 5월 18일 날 이 1만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을 좀 가지고 있었던 한 IT 관계자가 나 피자 2판 먹고 싶은데 누가 나한테 피자 보내주면 내가 비트코인 줄게. 1만 비트코인 싸줄게. 라고 이제 이제 IT 업자들이 이제 많이 이제 하는 게시판에다가 그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미국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